이 결혼 우리 집은 못 시키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58세 박정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아내 명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딸 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 바쁘게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박정수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속 양복들은 계절별로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심지어 신발장 안의 구두들도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런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고 7시에 운동을 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에 신문을 읽는 것이 그의 하루 루틴이었습니다. 그런 박정수에게도 유일하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 소연 때문이었죠. 소연은 32세로 어려서부터 조용하고 바른 성격의 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표를 받아올 때면 항상 착하고 성실함이라는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따라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소연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박정수는 종종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딸은 정말 속 썩일 일이 없어요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 소연이 1년 전부터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박정수는 기뻤습니다. 딸이 이제 나이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재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34세의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소연의 말로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처음 몇 달 동안 박정수는 딸의 연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잘못된 선택을 할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연이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조심스러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할 때의 표정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죠. 그리고 남자친구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재훈이 부모님은 좀 자유분방하세요라고 말할 뿐이었죠. 두 번째로 이상했던 점은 1년이나 교제했는데도 아직까지 사돈이 될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두 번은 만나볼 법도 한데 전화 통화 한 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명함 하나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박정수가 한 번 뵙자고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을 때 소연은 재훈이 아버님이 바쁘셔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우시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정수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시간을 못 낼 이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최근에 소연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보통 결혼을 약속하면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게 마련인데 상대방에서는 단지 그날 상견례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말로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을 데려갈 사람이면 사돈도 예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세상이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명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55세의 명자는 결혼한 지 33년이 되도록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깊이 고민할 때의 표정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명자의 물음에 박정수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소연이 일 때문에. 하지만 명자는 남편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가 뭐 잘못했어요? 그 애가 언제 우리 속 썩인 적 있어요? 박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소연이가 결혼한다는 건 기쁜 일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상대방 집안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잖아. 이게 정상인가? 1년이나 사귀었는데. 명자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보통은 중간에 한두 번은 만나보는 게 일반적인데. 소연이 방에서 나와 부모님께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달력을 들고 있었죠. 아빠, 엄마, 다음 주 일요일이 상견례 날이에요. 장소는 아빠가 자주 가시는 그 초밥집으로 정했어요. 소연의 말에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초밥집은 정수가 퇴직 후 가끔 명자와 함께 가는 곳이었는데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가족끼리 담소를 나누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고 음식도 정갈했죠. 재훈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곧 만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기는 좀 그렇다 싶었거든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아버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계세요. 좀 자유분방하신 편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자유분방하다는 말과 함께 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박정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자유분방함은 때로는 무례함과 경계가 모호한 개념이었고 요즘 세상은 달라졌다는 말은 마치 자신이 꼰대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해서 다음 주 상견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박정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박정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어젯밤 명자가 다림질해 놓은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구두까지 정성스럽게 닦았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는 그의 손에서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명자 역시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에 더 신경을 쓰고 옷장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요? 너무 정식인가요? 명자의 질문에 박정수는 좋아, 단정해 보여라고 답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오늘따라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화장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을 갈아입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선택했는데 그마저도 이게 맞나? 하며 불안해했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의 대화는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소연이 재미있는 회사 이야기나 친구들 소식을 들려주곤 했는데 오늘은 모두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12시 30분이에요, 아빠.
소연의 대답에 박정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오전 10시였죠. 그럼 12시 정도에 출발하면 되겠네. 박정수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박정수의 단골 초밥집이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집은 박정수가 퇴직 후 명자와 함께 가끔 찾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초밥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도 조용하고 깔끔해서 가족 모임 장소로는 안성맞춤이었죠. 시간이 11시 30분이 되자 박정수는 벌써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 30분이나 남았어요. 명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박정수는 미리 가서 자리도 확인하고 사장님께 인사도 드려야지라며 서둘렀습니다. 사실 그는 상대방보다 먼저 도착해서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족 3명이 차에 올라탔을 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소연이 라디오를 틀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곤 했는데 오늘은 모두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상대방 가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 소연이가 말한 대로 자유분방한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일까? 혹시 너무 격식 없이 나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백미러로 뒷자리의 소연을 보니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2시 정각에 초밥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수는 예상한 대로 30분 일찍 온 것이죠.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오늘 좋은 날이시네요. 사장님은 이미 박정수로부터 딸의 상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특별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뒀다고 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은 가게 안쪽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6명이 앉기에 충분한 크기였고 창가에 있어서 자연광이 은은하게 들어왔죠. 박정수는 자리에 앉으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상견례 자리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2시 20분, 아직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지만 박정수는 이미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메뉴를 보며 재훈이 부모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요? 라고 걱정했고 소연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2시 30분 정각이 되었습니다. 박정수는 입구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소연이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곧 도착할 거예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박정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약속 시간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도 회의 시간에 늦는 법이 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항상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각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박정수는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여보,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라고 달래려 했지만 박정수의 마음은 이미 불편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명자는 남편이 화가 날 때의 조짐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소연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았죠. 아빠, 정말 죄송해요. 재훈이가 평소에는 시간 개념이 정확한데 25분이 지났을 때 박정수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상견례라는 게 장난인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명자가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라고 말했지만
박정수는 이미 인내심의 끝자락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수는 드디어 오는구나 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명자와 소연도 마찬가지였죠.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박정수는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맞이한 첫 만남이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입은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박정수 가족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이재훈의 아버지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는 있었지만 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와이셔츠 단추는 2개나 풀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넥타이였습니다. 넥타이가 목에 제대로 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두건처럼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일본 요리사들이 쓰는 하치마키처럼 이마 위로 넥타이가 동여매어져 있었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이 풀려 있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소주병이었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소주병을 손에 쥐고 흔들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은 박정수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상견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따라 들어오는 이재훈 역시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이재훈의 얼굴도 붉어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습니다. 평소 소연에게서 들었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흐트러진 모습이었죠. 셔츠는 바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재훈의 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초밥집 맞네요. 하며 큰 소리로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초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볼 정도였죠. 그녀 역시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말투에서 술 냄새가 풍겨 나오는 듯 했습니다. 박정수는 벌떡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공식적인 자리를 경험해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남편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상견례가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훈이 가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상견례 자리에 술에 취해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재훈의 아버지가 테이블에 다가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되실 분, 잘 부탁드립니다. 말끝이 흐릿하게 늘어지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취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박정수에게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정수는 예의상 일어나서 악수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딸의 상견례를 이렇게 망쳐놓다니. 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그는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재훈도 아버지 뒤를 따라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오늘 좀 컨디션이. 그도 취해 있었지만 그나마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재훈의 아버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초밥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요리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 그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재빨리 젓가락을 건네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손으로 초밥을 집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맛있네. 역시 초밥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지. 이재훈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하자 초밥집 안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재훈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든 편하게 해요. 가족끼린 격식 차릴 것 없잖아요. 그죠? 그녀의 말투에서도 술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평상시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점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먹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기른 인내심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는 남편의 상태를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폭발 직전의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사귀면서 재훈이 가족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유분방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 싶었죠. 재훈을 바라보며 무언의 항의를 했지만 재훈 역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져온 소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날에 술 한잔 해야죠.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초밥집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소주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열고 준비했던 상견례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초밥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방 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재훈의 아버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런 좋은 자리에서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요. 우리 재훈이 좋은 애죠? 소연이도 예쁘고. 그의 말은 술에 취해 어눌했고 목소리는 초밥집의 조용한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말하는 바람에 접시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박정수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기른 자제력으로 겨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예의와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그에게 지금 상황은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결혼한 지 33년 동안 박정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팔을 잡으며 여보, 진정해요라고 속삭였지만 박정수의 분노는 이미 한계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재훈의 어머니는 남편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데 뭔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우리 때는 그냥 좋으면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녀의 목소리도 술 기운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사귀면서 재훈이 가족이 조금 자유분방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재훈은 그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아버지,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야, 너도 너무 긴장하지 마. 장인어른이 좋은 분이시잖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재훈의 아버지가 자신이 가져온 소주를 박정수에게 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인어른, 술 한잔 하시죠. 이런 좋은 날에 축배를 들어야죠. 그는 이미 자신의 컵에 소주를 가득 채우고 박정수 앞에 컵에도 따르려고 했습니다. 박정수는 손으로 컵을 막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의 아버지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에이, 뭘 그러세요? 낮술도 못 드세요? 은퇴하신 분이 뭔 그렇게 딱딱해요. 이 말은 박정수에게 결정타였습니다. 자신을 딱딱하다고 평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은퇴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까지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명자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음식 주문을 해볼까요? 뭘 좋아하시는지. 하지만 이재훈의 아버지는 명자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음식은 나중에 하고 일단 술부터. 술이 들어가야 말이 통하는 법이죠. 그때 이재훈의 아버지가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초밥을 다시 한번 손으로 집어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역시 비싼 게 다르긴 다르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입니다. 박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싼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도 기분 나빴지만 계속해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보였고 사장님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의 어머니가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래요. 격식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게 최고죠. 그녀는 마치 자신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무례함으로만 보였습니다.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술에 취해서 나타나고 큰 소리로 떠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박정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천천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초밥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기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실망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재훈의 아버지도 갑자기 조용해졌고 어머니도 웃음을 멈췄습니다.
재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것 같아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박정수가 내린 결정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소연에게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온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마음이 걱정되었습니다. 박정수가 천천히 일어선 채로 잠시 침묵을 지키는 동안 초밥집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기른 냉정함과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초밥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이 결혼, 우리 집은 못 시키겠습니다. 순간 가게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봤고 사장님은 주방에서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선언은 마치 뇌성병력과 같았습니다. 소연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온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재훈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그도 박정수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째서 그러시는지,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술 기운이 빠지면서 당황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좀 과하신 건 맞지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박정수에게 간절하게 말했지만 박정수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재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우리 딸을 보낼 수 없어. 그의 말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상견례가 이런 식으로 망가진 것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명자는 남편과 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술에 취해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마음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이재훈의 어머니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 했나 봐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첫인상이라는 것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식사비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이 자리를 지속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재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소연아, 내가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아빠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재훈이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만날까요? 오늘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인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만난다고 해서 오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박정수의 말에는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의와 격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그 기본적인 존중마저 무시한 행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재훈의 아버지가 술이 좀 깨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실수를 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도 이미 늦었습니다. 머리에 묶었던 넥타이를 풀면서 정장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요. 그녀는 이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소연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열고 준비했던 상견례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 것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재훈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저는 정말 소연이를 사랑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박정수는 돌아보지 않고 초밥집을 나갔습니다. 명자와 소연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초밥집을 나온 후 주차장에서 박정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차 열쇠를 꺼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이라는 기쁜 일이 이렇게 쓰라린 경험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소연은 차에 타면서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안 돼요? 재훈이는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박정수는 시동을 걸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사람은 가정환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오늘 본 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야.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소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박정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딸을 그런 가정에 보낼 수는 없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이 정말 그들의 평소 모습이라면 소연이 결혼 후에 겪을 고생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박정순의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명자는 딸과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박정수 역시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어들었고 신문을 읽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소연이 드디어 자신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정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사랑과 신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극이 느껴졌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좋아서 하는 결혼이야. 그래도 그 정도로 화낼 일이었어?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해온 결혼이 단 한 번의 상견례로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딸의 질문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그 역시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딸의 행복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생각한 것은 아닌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앨범은 평소에는 책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서 소연도 잘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앨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앨범 안에는 3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명자가 신혼 초기에 병원에 실려갔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명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소연의 질문에 박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지난 일들이었습니다. 너 엄마와 내가 결혼할 때도 상견례가 있었어. 하지만 내 외할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어. 신부 아버지가 없는 결혼식이었지.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내 딸만큼은 그런 서운함을 겪게 하지 말자고. 그의 말을 들으며 소연은 처음 알게 된 가족의 아픈 과거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박정수에게는 더욱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혼 초기에 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 임신 중독으로. 박정수는 앨범 속의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내 외할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 사위는 있으나 만화한 존재라고 하셨지. 소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왜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서운함을 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내가 존중받는 결혼을 하길 바랐어.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중한 대접을 받길 원했지. 그런데 지난번 상견례에서 본 모습은 박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재훈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하지만 재훈이는 그 부모님과 달라요. 평소에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날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박정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서운함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사람은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야. 아무리 재훈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과연. 박정수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명자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그래도 소연이가 1년 동안 사귀면서 본 재훈이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단 한 번 본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하지만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도 그날 봤잖아. 그게 정말 상견례에 나올 모습이었나? 술에 취해서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큰 소리로 떠들고.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다시 간청했습니다. 아빠, 재훈이는 그날 정말 당황해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박정수는 딸의 간청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소연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편견을 버려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직감을 믿어야 할까? 3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딸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딸의 사랑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이해되고 딸의 마음도 이해되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상처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망가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박정수가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어보니 이재훈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일주일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정장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얼굴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재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정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재훈이 혼자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재훈은 박정수 앞에 정중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이재훈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지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어수선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침묵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재훈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훈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걸고 소연이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일 다 제 책임입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말없이 재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부모님께 상견례의 중요성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재훈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재훈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박정수가 기대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명자가 차를 가져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재훈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다.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명자는 재훈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며 내심 놀라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차를 마시게. 짧은 말이었지만 재훈에게는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적어도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차를 마시며 다음에 할 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박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평소에도 그런가?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재훈은 당황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박정수는 재훈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소연이가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재훈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과 상의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독립해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재훈의 대답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부모와 거리를 두겠다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연과의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이해하시겠나? 박정수의 질문에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소연이와의 결혼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수는 재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훈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재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소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1년 동안 사귀면서 소연이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소연이를 소중하게 키우신 것처럼 저도 소연이를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정수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소연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다. 내 부모를 보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싶었을 뿐이다. 이는 박정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은 박정수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소연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르신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정수는 재훈의 말을 들으며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자의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때의 자신처럼 재훈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재훈 씨가 이렇게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고 약속하는데. 하지만 박정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들 정말 지킬 수 있나? 재훈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똑똑한 아이다. 선택은 결국 자기 몫이지. 다만 뿌리가 썩은 줄기에도 꽃이 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란다. 이는 박정수가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재훈이 찾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정수는 그동안 재훈의 진정성을 지켜봤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6개월 후로 미루고 그동안 재훈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결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결혼이 미뤄지긴 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재훈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소연의 말에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재훈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박정수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때로는 일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수도 재훈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훈이 박정수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재훈의 말에 박정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음주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도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약속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이는 재훈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재훈의 고민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들로서의 도리와 소영과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는 재훈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내 부모님이니까 돕는 것은 당연하지. 다만 소연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을 지켜야 해. 박정수의 조언에 재훈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돕되 소연이와의 생활은 분리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박정수는 재훈이 정말로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재훈이 박정수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일에서의 고민이나 인생에 대한 철학까지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이 털어놓았습니다. 박정수 역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재훈을 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정수는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놈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 명자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소연이도 많이 행복해 보이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정수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재훈의 부모님도 이번에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훈의 아버지는 박정수에게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당날 박정수는 소연의 손을 재훈에게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너를 믿고 맡기는 거야. 재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소연이를 지키겠습니다. 아버님께 실망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박정수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사위가 참 괜찮아 보이던데? 한 어르신의 말에 박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켜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면 무서워서 딸 못 시킨다던데 어떻게 마음을 정하셨어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 무서워서 결혼 못 시킨다. 그래도 잘 살면 됐지, 그치?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소연과 재훈은 약속대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고 재훈은 계속해서 박정수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 보였고 박정수도 사위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박정수는 명자와 함께 그 초밥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 그 끔찍했던 상견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초밥집을 바라봤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박정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그때 일이 생각나서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들어오던 그날이 떠오르면서도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웃기기도 하네. 박정수의 말에 명자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 여보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재우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결국 믿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과 재훈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재훈은 박정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부모님을 뵈었는데 많이 안정되셨어요. 어르신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꾸준히 도움을 드리니까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는 재훈의 말을 듣고 흐뭇해했습니다. 부모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소영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재훈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소연이도 잊지 말고.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박정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딸의 결혼이지만 이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 진정으로 소연을 사랑하고 있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넥타이를 머리에 얹은 사돈을 봤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때로는 최악의 시작이 최고의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박정수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